자, 오늘 김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김환기라고 하는 화가죠. 화가입니다. 우리 근대 한국 화단입니다. 화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고, 우리 한국 미술을 일약 세계적인 미술의 범주로 도약시킨 분이 바로 김환기. 일군의 화가들이 계시죠. 이중섭이라든가 뭐 여러 훌륭한 화가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김환기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작품적 세계가 왜 옥타비오 파스와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텐데, 옥타비오 파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적 세계가 바로 초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이 김환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작품적 세계가 바로 초현실이라고 하는 추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린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이제 시의 신비라고 나옵니다. 글쎄요. 우리가 신비라고 하면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말로 아리까리하고, 뭐라 그러나요? 시에서는 마우라라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종합적인 의미가 있어서 시가 신비한가요? 시가 신비한가? 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옥타비오 파스도 역시 시의 신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활괄이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옥타비오 파스가 얘기하고 있는 시적 세계, 시 세계, 시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다소 이제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은가. 이제 번역이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환기 화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책이나 여러 여타의 매체를 통해서 조금 인식을 할 뿐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니잖아요. 음악회도 다니고, 그죠? 갤러리 전시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강 선수, 네? 최근에 그 갤러리 어디 다녀오셨어요? 없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번도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아니요, 큰 이름 있는 데는 안 가보고요. 구청에 가다 보면 거기도 그것도 좋죠. 지하철 저쪽에 서울역에 내리면 좋죠. 몰몰로 보고 이제 정식 큰 데는 안 가봤고요.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80년대까지는 생활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없어서 이제 따로 전시회를 다닌다든가 음악회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학적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기란 참 힘들었죠. 특정 계층이 향유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나가 다 생활의 여유를 또 가지게 되고요. 또 예술에 대한 어떤 향유성 같이 느끼고 싶은 이런 욕구가 꽤 큽니다. 요즘 각 지방마다, 각 도시마다 예술의 회관이나 많잖아요. 갤러리도 많이 생겼고, 또 기획전을 이렇게 보니까 부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아주 작년인가요? 피카소인가요? 작년에 기획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자주 좀 이렇게 다니시면 훨씬 우리가 시쓰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세계가 추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추상. 무엇이 추상이냐? 구상과 추상이죠. 그죠? 우리는 구상과 추상이라고 이렇게 양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실제하는 이런 쪽이겠죠. 실제성. 실제성입니다.
이것을 그려내는 것을 우리는 구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상 미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추상은 실제를 통해서라고 이 얘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를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수명시 같은 경우 구상적인 어떤 이걸 구체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뭐라고 그러나요? 실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그대로의 이순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순영이가 보이지 않는, 내재하고 있는 어떤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나 어떤 부분으로, 감각적 인식으로는 가닿지 못하는 거죠. 아셨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추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러면 왜 추상이냐? 왜 추상이냐?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다 또는 세모다라고 하면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하는 이 어떤 형상이죠. 이 형상에 우리의 의식은 늘 여기에 다 있죠. 그럼 동그라미의 의미라고 있습니다. 의미. 이것을 먼저 전제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동그라미를 보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뭐가 돼요? 의미화된 어떤 코드를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식화한다는 거예요. 의식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들을 벗어난, 이렇게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추상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자꾸 종교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잘못 이제 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네가 뭐 종교에 대해서 뭘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입니다. 단편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거니까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깨닫는 것 A, B, C라고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깨닫는 문제는 글쎄요 어떤 형상을 갖고 있나요? 어떤 표상화가 있나요? 없어요. 이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추상 또는 관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신규 선생님 계시지만 아주 독실한 기독 가톨릭을 갖고 계시잖아요. 기독교적인 정신을. 근데 선생님 하나님이 뭐세요? 라고 물으면 나름대로 이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때 이 성경을 바탕으로 내가 구축하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하나님에 대한 추상성은 신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성과 추상성과 또 주영렬이가 가지고 있는 이 추상성은 달라요. 다소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 다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추상이 뭐냐 도대체. 추상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이 추상은 우리가 초현실, 이 현실을 어떻게 보면 구상이죠. 실제하는 세계잖아요. 실제성이잖아요. 이 실제성을 뛰어넘은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실제죠. 이 실제는 이미 이 동그라미가 지니고 있는 의미, 내재화하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는 순간 나는 뭐예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화된 그 동그라미의 의미를 내 인식적 체계로서 고착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뭐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계 안에 나의 의식을 가두는 결과가 되는 거죠. 가두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고자 하는 거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의식이죠. 자, 이것이 바로 김환기가 우리 화단에 던진 하나의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촌놈이죠. 우리 신규 선생님 수학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경주로 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 예. 단종로. 아, 영월. 네. 아, 청령포. 네. 아, 굉장히, 굉장히 역사. 속리산. 아, 속리산 가셨어요? 중학교 때? 저 설악산. 아니, 중학교 때 보통 우리 경주 안 가시나요? 영도에서 가고 아, 경주 한물 갔군요, 이제. 초등학교 때 경주 갔어요. 예? 초등학교 경주 가요 지금은. 네. 5학년. 아, 이제 그렇게 급이 낮아졌군요. 급이 낮아졌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촌놈이죠. 촌놈이 그 영동선을 타고요. 영동선 강원선이잖아요. 네. 영동선을 타고 오면 밤새 달려옵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발해서 오면 아마 12시간 정도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 간이역마다 다 이렇게 쓰는 그 전기기관차인가요? 칙칙폭폭하고 이렇게 오는 시커먼 연기 품어가면서. 예. 그거 타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어쨌거나 뭐 촌놈이 오니까 뭐 참월미에부터 시작해서 뭐 영 형편없죠. 아, 그 아이가 이제 그 생전 처음이죠. 덕수궁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국전이라고 있습니다. 국전이라는 제도는 일제강점기 하에 그 제도죠. 신춘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춘문예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에 도입됐던 어떤 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는 신춘문예라고 얘기를 하지만 화단에서는 국전이라고 합니다. 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전이 열리는 덕수궁을 갔어요. 갔더니만 그때가 아마 70년대 초였을 겁니다. 70년대 초반 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갔는데 생전 그 듣도 보도 못한 전시회를 한번 가본 거예요. 덕수궁 뭡니까 돌로 만든 그 건물이 있잖아요. 요즘도 그걸 무슨 건물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시회를 하는데 들어갔어요. 줄 쭉 서서 촌놈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뭘 알아요? 그림에 대해서 뭐 평소에 그 대단한 그림을 볼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 기껏 해봐야 학교에서 그 뭡니까 사생대회 수채화 뭐 공원 가서 물감 가지고 이렇게 그림 몇 번 그리고 이거밖에 없는데 거기 갔더니만 국전을 해요. 국전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오색이라고 하는 오색 약수터인가요? 오색 설악산 오색 약수터. 그것을 가을의 풍광을 그려낸 백호 작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림 중에서 제일 큰 거잖아요. 백호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까무룩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대로 그 풍경화를 이렇게 재현해내고 그려놨는데 너무너무 감탄을 해서 제가 그걸 만져봤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 앞에 펜스 이렇게 쳐놓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랑곳 없이 만져봤더니만 그 끝에서 큐레이터가 갑자기 그냥 학생 만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선생님이 이놈 그거 왜 만져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무지막지하게 선생님 달려오셔서 제 멱살을 그 자리에 그 덕수궁 그 전시회장에서 멱살을 잡고는 이만한 손바닥이에요. 그걸로 뺨을 이렇게 치시는데 죽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의 본보기로 그렇게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화단이라든가 예술계는 뭐예요? 사실의 재현입니다. 사실의 재현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의 재현성을 마치 문학의 그림의 그죠? 그림의 최고봉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 이 김한기라는 양반은 이미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것이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던 거죠. 추상이 무엇이냐 도대체. 원풍농월이냐 뭐 신비주의냐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때인데 그때 이미 이 양반은 추상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바로 화가가 김환기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시의 신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의 신비. 우리가 이제 그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 갔던 데 또 가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는 왜 자꾸 그 새로운 데 가고 싶어요? 새로운 거 경험하고 싶어요. 새로운 데를 가게 되면 내가 익히 봐왔던 어떤 세계보다는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새로운 데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여행의 목적입니다. 근데 새롭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가 이 공간 안에서 이 범주 안에서 그 고착화되거나 아니면 정량화된 그 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천리 방방곡곡 다 다녀보고 이제 식상하니까 외국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가십니다. 그래서 갔다 오니까 다만 그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부분과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죠. 똑같은데 갔다 오고 나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뿌듯하게 남는 그 어떤 세계성이 그려진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이렇게 자주 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는 뭐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는 그런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분출이죠. 그래서 시가 신선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감동적이고. 자, 그런 얘기를 우리 이 옥타비아 바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준 선생 감기 다 나으셨어요? 죄송합니다. 피곤하게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예, 시를 좀 봐주십사고. 시의 신비, 옥타비오 파스. 공기가 빛나고 빛난다. 정오가 빛난다.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존재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투명해진다.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투명한 필름에서 손실되는 나는 반사에서 눈부심으로 간다.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빛 속의 알몸으로 도착한다. 모든 광채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자, 좋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에 대해서. 추상 아주 초현실, 추상적인 거니까 각자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라는 게. 예. 그게 또 매력이죠. 예. 그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신비로움을 표현한 것 같아요. 뭐 공기가 빛나고 정오가 다 빛나는데 나는 태양을 못 본다. 다 투명해지는데 나는 태양을 못 보고 눈부신데도 그렇고 광채에 대해서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태양을 보지 못한다. 라는 게 그게 뭐가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잘 모르겠네요. 자, 또 수정 씨.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다 신비한데 공기도 빛나서 반짝이고, 그러니까 존재감이 조금씩 이렇게 투명해진다는 게 투명해진다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아무튼 시라는 거는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태양을 보지 못한다는 건 정작 그 시의 그 시 자체, 시의 몸을 그것만 못 보는 거죠. 점차 드러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뭔데? 그런 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한 존재에 대한 것이 알 것도 같지만 알몸으로 내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한 또 그 원래 존재를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우리 임영자 선생님은요. 어려운데요. 그래서 신비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 신비가 다 다른 거는 모든 게 다 빛이 이렇게 빛나는데 나만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다 뭐야 소용으로 해도 오는. 자, 우리가 시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어렵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죠? 생각들이. 야,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자꾸만 제가 비유를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쎄요, 절에 가면 그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라만상에 부처님 가호가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온 우리에 온 천지에 가득하게 뭐가 있다요? 충만해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충만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충만의 세대죠. 어디 숨 쉬는 거, 앉는 거, 그 다음에 가고 오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충만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시도 그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요? 쉽게.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고 수많은 대상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존재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니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나요? 못 해내나요? 못 해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누리에 빛나지만 시의 향기, 시의 세례 이런 세계가 온 누리에 가득가득하고 충만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지는 못할까요? 왜?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책에 나의 의식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거나 그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뭐예요? 이 세계는 한계를 갖고 있는 세계예요. 한계를 갖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꽃도 열흘을 못 가죠. 열흘을 못 가고 아무리 좋은 향기도 오래 향기에 취하면 무감각해집니다. 그죠?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영속되거나 지속될 수 없어요. 순간적이죠. 순간적으로 생했다 멸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존재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투명해지는 거죠. 투명해진다. 나에게 투명해져. 존재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세례, 우리가 앞에 우리 옥타피오 바스가 세례 얘기했잖아요. 세례가 주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기독교에서 포교라고 하나요? 그걸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온 누리에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봤나?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봤냐?
본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모든 것이 내게 투명하게 세례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투명한 필름에서 손실되는 나는 반사에서 눈부심으로 갑니다. 반사입니다. 반사죠. 자, 이게 보세요. 반사라고 합니다. 반사. 이 투명한 필름에서 반사라고 해요. 이때 나는 그것을 통과해버리면 나는 반사할 것도 없죠. 반사할 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왜 반사하냐? 이 의식이에요. 이 의식. 이 의식 때문에 투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뭘 향해서 간다?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나는 나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눈부심으로 간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자, 김춘수가 나의 하나님 또는 그거 신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의 신부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질을 찾아가지만 본질은 있다 없다?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영원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구도죠.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은 이렇게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존재죠.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말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가 없다고요? 자성이 없다. 이렇게 되죠. 자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원래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 원래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 프레임화된 어떤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만 정복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있냐? 없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라고 하는 자성이 있냐? 원래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냐? 없어요. 이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그는 뭐예요? 이 세계로부터, 이 구상적인 의식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전부 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지만 감각적인 세계고, 눈으로 보고 듣고 그죠? 만지고 이런 세계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느낌이라는 거 있고 정서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나로부터 나오는데, 나는 뭐예요? 이것으로 구성된 실제성이 나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욕망이란 게 개입을 하죠. 욕망,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속에서는 도대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있을 것이야가 아니라 실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는 반사에서 눈부심으로 간다.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빛 속의 알몸으로 도착한다 이렇게 나와. 됐어요. 나에서 이제 나와 그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는 빛 속의 알몸으로 도착한다. 모든 광채에 대해 묻는다. 이렇게 돼요. 모든 광채. 그는 누구예요? 이가 이 얘기하고자, 옥타비오 파스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시라는 얘기예요. 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은 빛 속의 알몸으로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광채에 대해 내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이데거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물이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언어가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는 뭐예요? 모든 빛의 의미죠. 그래서 최초에 처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있었다. 그건 빛이에요. 그건 빛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광채가 나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의 개념이에요. 말이란 것은. 최초의 말, 오이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빛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는 광채에 대해, 모든 광채에 대해 묻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수준에서 또 더 고차원적인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만 참고일 뿐이죠. 참고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참고를 토대로 해서 더 보양된 또는 더 넓어진 그런 지평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했던 그 글을 갖다가 시라고 보지 않고 무슨 절대자나 무슨 그런 다른 속성으로 보고 태양을 시로 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글쎄요. 태양의 그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이냐, 문학이 무엇이냐, 시란 무엇이냐 이런 데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는데. 지금 시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태양을 우리가 보기는 보지만 태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시를 태양으로 봐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러셨군요. 선생님 해석은 또 다르신데 보기 나름이고. 그렇습니다. 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그게 부여를 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어떤 시인의 시적 세계가 암시하고 있는 또는 내포하고 있는 주제의식이 뭐냐, 그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되물어요. 되묻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많은 시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세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이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시에는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해석해내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시비가 많죠. 처음에 옥타비오 파스가 80년대 우리 이 한국 시단에 던진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매도되기도 하고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뭘 말하고자 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일부분의 평단이나 시인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실제하는 것에 대한 노래야. 시는 실제하는 것에 대한 노래야. 라고 굳게 믿는 시인들도 있죠. 그럼 그이는 그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성이에요. 그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이는 그렇게 노래하는군. 그 실제성 속에 나는 다른 세계를 나는 발견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세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성이고 인식이죠. 그것 또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타비오 파스를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한 하나를 더 보태면 우린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전이 뭐 아방가르드, 초현실 뭐 이런 쪽으로 추상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상도 없고 추상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구상도 없고 추상도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구상이야, 이것은 추상이야라고 개념 그 분류를 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이 세계는 추상도 없고 구상도 없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그 형상에 가두어진 부분이죠. 일부분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거죠.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고 뭐 냄새나 향기랑 같은 말인데 형상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에 섬일 수 있습니다. 온누리에 창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 중에서 뭐 시가 그런 세계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군의 시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옥타비오 파스도 역시 그 일군의 한 시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자, 좀 들어가서 여기 이제 교과 과정을 조금만 나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활과 리라를 참고로 해서 좀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문화적인 코드가 우리랑 조금 달라서 우리가 그 깊이 있는 의미를 다 파악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배라고 하는 옷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옷. 그 삼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청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죽음과 결부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친 삶과 결부되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아랍에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삼배를 봤다. 내가 삼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시를 썼다라고 했을 때 그 아랍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내면화시키거나 의식화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걔들이 쓰는 건 뭐예요? 이게 터번인가요? 이런 것들을 그 의미를 물론 그 요즘 뭐 책을 통해서도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깊이 내재화되는 어떤 정신은 그걸 체험하기란 요원한 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도 다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자, 좀 쉬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근대가 이게 50쪽이네요. 50쪽 그 두 번째 단락. 예. 선생님 안 계시니까 진도 많이 못 나갔습니다. 다른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근대가 각 개인들 사이에 세워놓은 공허의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많은 현대 시인들은 잃어버린 청중들을 찾으려고 민중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민중은 없고 조직된 대중이 있을 뿐이다. 조직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대 정신과 조직이라는 문제는 결부되어 있죠. 조직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 그래서 민중 속으로가 의미하는 것은 대중의 조직자들 중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시인이 관리로 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과거의 시인들은 사제이거나 예언자, 영주이거나 반역자, 광대이거나 성자, 하인이거나 거린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가면 과거의 시인들은 사제이거나 이렇게 사제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가요? 이 구상적 세계에서 저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인들도 그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의미나 같다. 그 다음에 예언자 이렇게 됩니다. 예언자는 하늘에 무슨 뭐 별을 뚝 따다다가 우리의 실제성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세계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영주이거나 반역자 이렇게 나와요. 영주이거나 반역자. 영주는 좀 의아해요. 영주는 뭘까? 그 에리어를 다스리는
봉건 시대에 그 에리어를 다스리는 그 에리어에 무엇을 부여하고 있나요? 이 영주는 집단 지도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정신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영주 아닌가요? 영주의 개념이죠. 그래서 반역자 이렇게 나옵니다. 뭐에 대한 반역인가? 체제에 대한 반역이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광대이거나 자 광대 우리는 의릿광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푸코의 글을 보면 의릿광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의릿광대는 이것이 광기와 통용이 되어 있고 이거 자유와 통용이 되어 있고 이것이 뭐예요? 또 뭐라고 할까요? 예술과 같이 결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릿광대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제가 정비가 되면 이것이다,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양분화되어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조금 이게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산만한 그런 아이들을 그저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조금 청소년 길을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차리고 어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잖아요. 어른이 거느리고 있는 이 사회적 규약입니다. 이 규약적 세계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위반하는 아이가 바로 의릿광대입니다. 의릿광대. 이 의릿광대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절대 뭐예요? 체제 순응적이거나 제도에 편입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의릿광대는 정말로 몰라서 의릿광대냐? 아닙니다. 얘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푸코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천재성을 갖고 있는데 이 체제도 들어가지 않고 이 체제도 들어가지 않는 어떤 자유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 예술이라는 거예요. 사회는 끊임없이 이 의릿광대를 어떻게 되죠?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취급을 한다는 거죠. 제 같은 놈이 예를 들어서 부천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떠들면 그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게 린치를 가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강신자 씨가 의릿광대처럼 삐리리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삐리리 해서 이렇게 부천역에 가서 뭐라 떠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이고 아까운 청춘 또 한 사람 갔네 이렇게 얘기해요.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아예 뭐예요? 그는 떠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버리는 게 의릿광대 놀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수양대군이 그랬다고 그랬나요? 수양대군이 자기의 본래의 의도성을 감추고 뭐라고요? 그 세도가들이나 아니면 그때 집권자들에게 철저하게 자기는 무엇으로 위장해요? 의릿광대 역할을 하는 거죠. 버림. 아예 이 논의 자체도 번외로 쳐버리는 거죠. 번외로 쳐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체제라는 거고 집단이라는 속성이에요. 집단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 나옵니다. 조직단들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자, 영주이거나 반역자, 광대이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남자인가요? 왕의 남자 영화 보셨나요? 그 이중기인가요? 그 이중기 맞나요? 주인공이? 예. 그 아이가 이렇게 나와서 광대하는 거잖아요. 예. 광대를 하면서 뭘 하나요? 이제 일종의 퍼소나적 개념인데, 비판하죠.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고, 왕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개를. 못 죽여요. 왕이 개를 죽임으로 인해서 뭐가 돼버려요? 왕도 똑같이 뭐가 돼버려요? 광대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짐승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대이거나 성자, 하인이거나 거린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테레사 수녀가 끝없이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세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낮추고 버린다는 것은 욕망을 버리는 이 행위고, 끝없이 정복하거나 올라선다는 것은 욕망의 실현입니다. 거린, 이렇게. 거린은 자유롭죠. 우리는 그 거린을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근대적 개념이에요. 근대적 개념입니다. 근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인들만 모여서, 그죠? 정상인들만 모여서 정상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 집단 지도 체제, 집단 체제죠. 집단 체제에 가장 부합하는 인간들만 이 근대적 세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불황자나 거기에 역행하는 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둬요? 푸코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거고 그걸 은폐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린이라든가 광인들이 많았잖아요. 감동적이에요. 그 강의가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흘려요. 앞에 앉아서. 예? 하품하면서 눈물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 눈밑이 시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듣고 계세요. 너무 감동을 하시면 제가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린이나, 그죠? 조금 정신이 우리 정상인들과는 다른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걸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제가당 뭐 어디 갖다 놔요? 정신병동이나 폐쇄병동을 갖다 놓죠? 그럼 우리는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여전히 이 사회는 그런 분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부 다 그걸 폐쇄병동으로 보내서 이 근대적 사회에서는 제외를 시켜 놓는 거예요. 제외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자가 누구다? 거린이다. 이렇게 됩니다. 거린. 또는 우리가 거린의 개념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노마드적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된다. 노마드는 뭐예요? 유목민이죠.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주하지 않음입니다. 어디 고착화되지 않음이죠. 소속되지 않음입니다. 우린 근대인들은 소속이 돼야 살아요. 회사에 가야 되고 어디 조직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에리 프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노예 근성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독단자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꾸만 어떤 조직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은 내면적으로는 자유를 부르짖지만, 그죠? 후리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필연적으로 어디로 들어와요? 집단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두렵냐?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마조이즘 이렇게 얘기하나요? 가학이라고 얘기하죠. 가학이라고.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나를 속박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에릭 프롬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전체주의라는 것은 그이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히틀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인들은 어마어마한 지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 보세요. 예술가들 보세요. 우리 독일 철학이라든가 독일 예술이 이 지구, 인류를 어마어마하게 고양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 전체주의의 한 범죄를, 그 집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에릭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다? 단독자의 개념보다는 노예라고 집단에 소속되는 이 개념이 우세하더라. 그래서 근대라는 이 정신이 태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디 집단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밥 먹고 못 살아요. 그럼 근대적 정신은 뭐예요? 형편없음, 물질적으로 형편없으면 곧 그에게 무엇을 부여해요? 무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는 재단을 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당장 시 그만두고 여기 업체들 많은데 업체들 다 찾아다니면서 구직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야 될까 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좀 갔는데 그린이었다. 문화선전부의 고위 관리직을 시인에게 할당하는 발상은 관료국가다운 것이었다. 관료국가는 근대입니다. 근대입니다. 자, 여기서 홍위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관료국가에서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홍위병이 됩니다. 선전 도구죠.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성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로서의 차용이죠.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히틀러도 괴벨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능수능란한 뭐라 그럴까요? 선전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적 포장이에요. 그래서 전체주의로 간 거고요. 몰아간 것이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한 거죠.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사회에서 한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요.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데올로기들과 관념 그리고 여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의식의 가장 바깥 표피층을 구성하는 반면에 시는 존재의 가장 심층에 거주한다. 아까 우리가 태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자, 시는 공동체의 생생한 언어, 신화, 꿈 그리고 열정들. 다시 말해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성향들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시는 민중의 토대를 세우는데 왜냐하면 시인은 언어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시원의 샘물을 마시기 때문이다. 이때 이 시원은 초월성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회는 시에서 자신의 존재의 토대, 즉 자신의 맨 처음의 말과 마주선다. 그 본래적 말을 하면서 인간은 성장해 왔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뒤로 돌려서 얘기한다면 빛이죠. 우리는 빛을 받고 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초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왔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때의 그 빛입니다.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는 영웅적 인물 이상의 어떤 것으로 자신을 창조하는 동시에 그리스의 운명이기도 한 것이다. 시는 사회와 사회의 토대를 세운 것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 호메로스가 없었다면 그리스 민족과 문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주며 그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본 모습이란 것은 여기 핵가닥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핵가닥에서 왜? 우리는 핵가닥할 수밖에 없죠. 욕망의 존재니까.
욕망의 존재니까. 그래서 그 욕망의 의식으로부터 깨어나게 해주는 것이 시다. 시다. 근대의 정치적 당파들은 시인을 전도사로 만들어서 타락시킨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홍위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홍위병 이렇게. 위정자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자기의 의도성과 자기의 관료주의적인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포장하나요?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전락하고 있는, 타락시키는 거죠. 전도사라고 만들어 타락시킵니다. 거기에 정말 진정하게 그것이 어떤 그 추진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죠. 의지가 정말 여기에 있다면 그건 우리가 박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권력 유지의 한 방편으로서 그것을 포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그 시인들은 또는 문화인들은 깊이 있게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속성을 통해서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펴면서 이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매수하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나라가 예술기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남용하거나, 아셨죠?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집행할 때는 반드시 그 정권은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이것이 이제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이 자본주의 체계고요. 이 체계에서 살아요. 근대 체계에서 삽니다. 이 근대 체계라는 것은 재화라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변방이죠. 변방에 밀려나고 전전긍긍 하면서 삽니다. 거기에 달콤한 유혹이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으로서 나의 영혼을, 나의 의식을 담보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은행에서 돈 1,000만 원 주면 담보 제공하잖아요.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다 이 말이요. 그와 같다. 이 세상에 어느 은행이 네가 의욕을 가지고 있고 네가 살려고 하는 어떤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이 숭고해서 좋아서 그래 우리 은행에 1,000만 원 네 갖다 써. 이유 없이 그렇게 주는 은행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전도사는 대중에게 교주들이 만든 개념들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죠. 자, 다시 갑니다. 전도사는 누군가요? 예술인들이죠. 대중에게 교주 권력입니다. 체제죠. 교주들이 만든 개념들을 전파한다. 여기서 시인이 아니라 전도사는 전도사 아니에요? 예? 이상은 전도사와는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시인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임무는 특정한 지도 노선을 위해서 아래로 전하는 것이다. 그의 해석의 반경은 매우 좁다. 반면에 진정한 시인은 밑에서 위로 공동체의 언어에서 시의 언어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다. 그럼 시가 뭐냐? 아까도 우리가 시의 신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시의 언어로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시인이다. 그럼 시의 언어가 뭐냐 도대체가? 우리는 깊이 있게 이 시의 언어를 이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작품은 곧바로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 합일의 대상이 되죠.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합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동일시라고 하는 개념, 그죠?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동일시되고 우리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나의 한계성을 늘 얘기하니까.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렇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나를 버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있나요? 합일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시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시의 세계도. 그래서 민중은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은 이러한 부단한 재창조의 과정에 거역한다. 민중은 계급과 집단으로 갈라져서 이었고 덩어리로 굳어져 있고 공용어는 공식적 체제로 변형되었다. 공식적 체제라는 것은 사회화된, 의식화된 이런 언어죠. 이런 언어입니다.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자 시인은 자신이 의지할 언어를 잃어버렸고 민중은 자신을 인식시켜줄 이미지를 잃어버렸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우리는 성실하가 이런 상황을 인식해야 하고 만일 시인이 자신의 추방을 포기한다면 시도 포기하는 것이 되며 그러한 추방이 합일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전도사 시인과 청중 사이에는 이중의 오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도사 시인은 민중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오류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문화정책을 위반하는 그 사람들이 문화를 진정으로 위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굳게. 민중은 시의 언어를 듣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 둘 다가 오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공적 매체의 현란한 수사 뒤에 숨어있는 고독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언어의 시대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타락한 인식의 시대에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군의 시인들이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골몰을 하고 있고요. 저항하고 있고 자기를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고독은 공통의 언어를 찾으려고 외롭게 투쟁하는 사람의 고독이 아니라 출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고독인 것이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어떤 시인들은 시와 사회적 언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적 변화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 어떤 시인들은 민속학을 되살려 낸다. 다른 이들은 구어적 일상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박물관이나 혹은 고립된 장소에 보존된 민속학은 오래전부터 언어의 길을 그만둔 사장된 의식이다. 그것은 단지 호기심이거나 향수를 자극할 뿐이다. 그리고 도시의 지켜진 일상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전에는 통일적이고 초화적 총체였던 어떤 것의 한 부분일 뿐이다. 도시의 일상어는 공식과 구호들로 굳어져서 공산품으로 변한 대중예술의 운명처럼 그리고 인격체에서 대중으로 변한 인간 자신의 운명처럼 고통받고 있다. 민속학의 탐구, 구호적 언어의 사용 혹은 고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텍스트 안에 고의적으로 반시적이고 혹은 산문적인 구문들을 집어넣는 것과 그것은 과거의 시인들이 인공적인 방언들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문학적 수단일 뿐이다. 아주 신랄하게 이 양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격하죠. 정말 과격하죠. 우리는 시란 무엇인가? 시를 왜 쓰는가? 시가 지향해 가야 되는 그 세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근본적인 데서부터 이는 우리들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전도사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왜 시를 쓰는가? 근데 아마 글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때 시를 쓴다는 그 자체가 액세서리였거나 치장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의식 속에서.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한편으로 두렵죠. 시를 쓴다는 그 자체가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 과정을 이제 덤성덤성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 말씀드리는 중에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도취된 나머지 자기 생각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화하거나 정화해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명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분간 쉬었다가 우리 합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